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행복도 전체의 총량이 있고 불행도 전체의 총량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행복 총량은 없이 불행 총량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항상 딸려오는 얘기는 재수 없는 아이였어요. 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던 아빠는 저만 보면 눈을 흘기면서 술만 잔뜩 드셨습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외할머니한테 가서 살게 됐는데 외할머니도 저를 예뻐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긴 자기 딸을 먼저 세상에 보내면서 태어난 아이인데 예쁠 리가 없겠지요. 그렇게 여기서도 구박, 저기서도 구박, 눈칫밥 먹으면서 자랐는데 그나마도 10살 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심적으로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는 간신히 잠만 자는 정도였죠.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절대 제게 고운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만 빼면 나름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 취직해서 그래도 기술 익히면서 성실하게 다녔거든요. 갈 곳이 없는 제게 공장장님은 공장 한켠의 작은 방을 숙소로 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야간이라도 공부가 더 하고 싶다면 말해라. 사람이 배우는 만큼 성장하더라 하며 독려를 해주셔서 야간 대학까지 다니는 호사 아닌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야간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전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은근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선배들이 모두 놀라며 축하해주고 그 다음부터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뭘 하나 해도 가방끈 긴 사람은 다르다느니 배운 사람이라느니 표현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사장님의 동료로 대학을 들어가 공부를 하고 일을 더 늘리기 전까지 저의 인생은 불행 더하기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인생이라는 게 한번 변하려고 하면 진짜 순식간에 바뀌나 봐요.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문이 열리는 사건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기계 돌리면서 부품 점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린 공장장님이 제게 달려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무실로 누가 찾아왔는데, 빨리 가봐요. 처음에는 저한테 하는 소리인 줄 몰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연락 끊긴 지 오래고 외동딸이었던 어머니와 고아로 자란 아버지 때문에 일가 친척도 없거든요. 평생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누가 절 알고 찾아왔다는 건지 궁금해하며 사무실로 달려갔는데 허라, 텔레비전에서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덩치 우람한 경호원들을 옆에 두고 떡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번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참고인 조사라나? 그런데 나오면서 하얗게 풀 먹인 모시 한복 딱 입고 매서운 눈빛으로 갈 길 막지 말라고 일가라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언론에서는 그분이 우리나라에 숨은 돈을 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르신이 낡아 누덕거리는 공장 소파에 앉아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당황한 마음에 눈만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리며 어어하고 어리벙벙해 있자 그분이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니 나 알지?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이 기자놈들이 카메라를 들이미는 바람에 상판댁이 다 팔렸다. 여튼 그러면 안다는 소리지. 한번 푸닥거리하고 났더니 거슬리는 게 많구만. 말을 끝내고 그분은 찍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옆에 있던 경호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바닥을 싹 닦더라고요. 마치 침 뱉은 거야 일상이고 그걸 닦는 게 자기 일이라는 듯이요. 그걸 보며 눈을 껌뻑거리고 있자 그분이 또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니 지금 뭐 저런 새끼 다 있노? 뭐 아크 하는 생각하고 있지? 아닙니다. 5분 뒤에 니가 저리하게 될 거다.
네? 니 지금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지? 네. 대체 저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빠가 박진구 맞지? 저희 아버지요? 네, 박진구 씨 맞는데요? 이 여자한테 빠져서 집도 절도 싫다고 도망가. 결국 술 먹고 뒤진 멍청한 놈. 맞단 말이야. 저라고 해서 뭐 아버지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저도 누가 아버지 욕한다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짝 미간을 찡그리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요? 용건을 말씀하세요.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서 욕하면 박수 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새끼라고 발끈한다니. 승질머리는 치애비 닮았네. 대체 저 노인이 왜 여기 와서 아버지 헝담을 하는지, 그것도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죠. 그냥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먼 산을 보는데 충격적인 한마디가 귀에 와 꽂혔습니다. 그놈이 내 동생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걔가 내 동생이라고. 여자한테 눈 돌아 다 버리고 야반 도주에서 술에 쪄서 지진 그놈이 내 동생이라고. 귀 막혔냐?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당최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그다지 많은 대화를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집도 절도 없고 가족도 없이 어머니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동안에도 항상 저희 외할머니가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죽은 딸 제사밥 차리랴. 살아있는 사위놈 건강 챙기랴. 혹 같은 손주놈 밥 챙기랴. 사방팔방 챙기기만 하다 죽을 팔자요. 죽고 나면 제사밥도 못 얻어먹고 남만 챙기다 가겠구나 아주. 하면서 가끔 아버지를 들여다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의 형이란요. 그것도 뉴스에서나 가끔 보던 그런 분이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왜 동생이에요? 제 질문에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그 어르신이 퉁박을 줬습니다. 바보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나라고 그게 동생인 게 좋겠냐? 왜 못 믿겠냐? 여전히 어리둥절한 제 앞으로 그분이 품 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휙 던지듯 놓았습니다. 사진 속엔 진짜로 저희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르신과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요. 제가 사진을 찬찬히 보자 그분, 백부님은 제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오냐 키운 게 잘못이었다. 그냥 집에 있는 돈이나 쓰면서 한량짓이나 하고 살 줄 알았지. 여자한테 빠져서 다 버리고 도망갈 놈인 줄 누가 알았누? 혀를 끌끌 차면서 백부님이 말해준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제게 몹시 낯선 것이었습니다. 선이 굵고 울뚝불뚝한 성격의 백부님과는 달리 곱고 여려서 딸처럼 사랑받으며 큰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서도 만날 너는 몸이 약하니 그저 집에 있는 돈이나 쓰며 오래 살기만 하라고 떠받드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혹시 단명할까봐 할머니 할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그 당시에 제도도 없었던 홈스쿨링을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 졸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땅 부자였던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울 것이 없이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처럼 살던 아버지가 변한 건 22살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서였다고 하네요. 그전까지 집사 같은 사람이 따라붙는 여행만 하다가 멀리도 아니고 차로 1시간 거리, 이웃 도시로 며칠도 아닌 당일치기 여행을 처음 갔다 합니다. 그나마도 할머니가 안 보내려 하신 걸 이틀을 단식 투쟁을 하면서 얻어낸 여행 기회였다고 하니 할머니의 과보호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얘기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성인 남자인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1시간 떨어진 거리가 아마 걔한테는 지구 반대편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다. 늘 집 근처, 그것도 집사의 시중두는 계집애까지 줄줄이 따라다녔으니 자유로웠겠지. 에잉, 그 자유로움에서 오는 마음이랑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여행 가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저희 어머니요? 그래, 이 택시비가 모자라서 기사한테 혼쭐 나고 있는 거 돈 대신 내주고 집 데려다주고 차 한잔 얻어 마시고 와서는 내도록 앓더라. 그리고는 꼬리 떨어진 개마냥 어찌나 그때부터 집에 붙어있지를 않고 나가대든지. 처음 듣는 부모님의 러브스토리였어요. 그제야 가끔 외할머니가 한탄처럼 중얼거리셨던 말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혼잣말처럼 하셨던 말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도련님 하나 나타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지 서생이었다는 등, 기대고 비빌 언덕인 줄 알았는데 치워야 하는 쓰레기 산이었다는 등,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두고 투덜거리셨던 게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긴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 그래도 좀 잘 사는 집 며느리가 되어 호강하고 살려나 했는데 물색 없이 저희 아버지가 집 재산 두고 도망가서 덜컥 저를 낳았으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친가에서 반대 좀 하다가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 잘 사는 집 며느리로 우대받으며 살 줄 아셨던 거죠. 하지만 유하게만 보였던 아버지는 집에 대해서만은 쇠심줄 같은 고집이 있으셨고 그 고집으로 도망 나온 집과 연을 끊어버린 겁니다. 결국 어머니도 부잣집 며느리는커녕 가난한 고아와 다름없는 아버지와 살게 된 거고요. 게다가 그 딸이 절 낳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외할머니로서 저도 아버지도 다 지긋지긋하게 싫었겠죠. 웃기게도 평생 야속하고 미웠던 외할머니가 그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백부님의 얘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집을 뛰쳐나가고 그 위세 등등한 집안에서 왜 아버지를 못 찾았겠습니까? 당연히 한 달도 되지 않아 젊은 부부는 사는 곳을 들켰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얌전하게 지내니 아마 그때도 잘 달래면 고집 꺾고 집으로 들어올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평생 고집 없던 아버지가 그때는 쇠심줄처럼 굴더랍니다. 감옥에서 사는 것 같았다고 돈도 필요 없고 부모 형제 다 없는 것처럼 살 테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면서 자해를 하셨다네요. 손에 붙은 거스머리가 떨어져 핏방울이 맺힌 것만 봐도 애명글면 하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두 분 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시고 그 이후로는 그래 놓아줄 테니 살아만 있어라 하고 찾지 않으셨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돈이며 쌀이며 세간을 실어다 줬는데 이미 저희 어머니와 또 야반 도주를 해서 자취를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숨소리도 쌕쌕 곱게 내며 쥐죽은도 싸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나 저제나 튀어나갈 궁리하던 거였더라고. 평안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고 고대광실도 가시방석이라는데 어쩌겠노. 그런데 놓친 애들이 말이야. 그렇게 쇠도 씹어먹을 것처럼 청정하던 양반들이었는데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썩어가대. 왜 고목도 멀쩡하게 잎내고 열매 맺고 서 있다가 태풍에 한번 꺾이면 그때부터 썩어서 죽잖냐. 딱 그렇더라고. 그놈 때문에 쓰러졌다 일어난 후로는 아주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더라. 몇 년 안 돼서 차례대로 떠나시더라고. 처음 어머니 위중하실 때 안 그래도 너그 아버지 잦았거든. 근데 술에 쩔어서 걔도 오늘 내일 하더라. 그런 모습이면 안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다. 크게 성공해서 외국 나가 있다고.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보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가물가물한 끝에도 아주 방긋 웃으며 그러시더라고. 먼 길 오는 거 조심히 오라 그래라. 그러고 가셨다.
그 말을 전하는 백부님의 표정이 어쩐지 착잡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역시나 병상에 오래 계셨던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고 그즈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백부님 입장에서는 몇 년 사이에 부모 형제를 다 잃은 거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백부님 말씀이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비로소 홀가분해지더라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발목 잡는 것들이 없어지니 그제야 내가 좀 날겠더라고. 그 말을 하는 눈이 어찌나 무섭던지요. 눈에서 화살이 나와 심장을 쿡하고 찌르는 것처럼 눈빛이 매서웠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도 이제 슬슬 갈 때가 되었거든. 네? 몸 구석구석 안 망가진 게 없다 하더라. 내가 그 아빠처럼 가진 게 없으면야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난 가진 게 많거든. 그거 나가고 나서 뒤처리 곤란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찾았다 너를. 그저 멍하더라고요. 살아있는 로또가 제게 다가와 당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영 실감이 안 나니까 오히려 누가 지금 날 놀리려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몰래카메라 같은 거 찍힐 위인도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 속이겠다고 이런 공을 들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멍하게 있다 백부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사원 물려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1년도 안 돼서 망할 것 같고 그래도 네가 내 유일한 핏줄인데 이런 공장에서 기름밥 먹어서야 되겠냐? 내 회사에 자리 마련해 놓을 테니 와서 그냥 성실하게 일이나 해라. 모르면 배우고 어려운 일 안 줄 테니 열심히만 해. 그럴 수 있겠냐? 제가 뭘 어떻게... 양복 입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컴퓨터는 할 줄 알지? 네. 그거만 키고 끌 줄 알면 나머지는 다른 놈들 시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여자도 만나 장가도 가야 할 거 아니야. 장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저 모태솔로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제가 가진 분위기가 음울하고 침울해서인지 친구도 여자는 없었고 100명 중에 97명이 남자인 공장에 다니고 있으니 오히려 여자를 보면 낯선 생명체 보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삶을 사는지라 백부님이 불쑥 여자 얘기를 하셔서 저도 모르게 몹시 당황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아주 괜찮은 여자 하나 있다. 너랑 동갑일 거야. 이름이랑 부서 알려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꼬셔봐. 내가 물심양면 도와줄 테니. 여자를요? 네 귀 안 좋나? 뭘 자꾸 대물어? 네 여자한테도 그러면 안 된다. 내 조건 하나야. 회사에 들어와서 일할 것. 1년 안에 그 여자 꼬셔서 장가 갈 것. 그거 못하면 넌 한 푼 물려받을 거 없다. 그냥 여기서 계속 이 꼬라지로 사는 거지.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얼굴도 못 본 여자분 꼬셔서 장가가는 건 그것도 1년 안에. 야 이놈아, 네 아빠는 난생 처음 보는 여자랑 2달 만에 살림 차리겠다고 야반도주했다. 그 피 있으면은 너도 하겠지. 여자 마음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 넌 그냥 잘 꼬셔서 장가가. 자기 할 말 끝난 백부님은 가타부타 마무리도 없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기를 하나 휙 던지시더라고요. 네 지금 쓰는 전화 그거 없애든 말든 알아서 하고 앞으로는 그 전화 써라. 그 안에 내 전화번호랑 그 여자 사진 다 있다. 먼저 보고 내 전화 오면 제깍 받고. 그렇게 불과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백부님이라고 나타난 그분은 제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백부님이 나가시자마자 뛰어 들어온 공장장님이 저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 캐물었지만 저조차도 정리가 안 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후 며칠은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었어요. 백부님의 옆에서 바닥에 뱉은 침 닦아주던 사람과 그와 비슷한 느낌의 사람들이 우르르 공장 한쪽 기숙사 쪽방에서 살던 제 짐을 다 가져가고 번화가 근처의 방 2개짜리 빌라로 옮겨놓더라고요. 앞으로 거기가 제 집이라나요? 집에는 가구도 다 들어가 있었고 옷장에는 제법 계절별로 옷도 몇 벌씩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리벙벙하게 첫날 새집, 새 침대에 누웠을 때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 혹시 내 장기가 필요하신 거 아닌가? 문득 제 간이나 신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잘해주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벌어진 모든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백부님이 던져주신 전화기 속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하신 그 여자분은 정말 눈에 띄는 미인이더라고요. 단아하면서도 화려하고 누가 봐도 저랑은 천지의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은 예쁜 얼굴이어서 전 이미 만나기도 전에 기부터 죽었습니다. 아이씨, 이런 여자가 뭐 좋다고 나 만나겠어.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백부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여자는 말이야. 얼굴 그거 잠깐 본다. 자기 위해주고 잘해주면 알아서 잘생긴 얼굴 만들어다 상대방 볼 때마다 스스로 눈에 커플 씌어대는 게 여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들이대. 데이트하면서 카드는 이거 쓰고. 그러면서 제 손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검은색의 카드를 하나 지어주시더로군요. 그렇게 저는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고군분투 살아온 삶에서 한도도 잘 모르는 카드를 한 손에 쥐고 한 손에는 조만간 물려받을 재산을 쥔 채 사는 든든한 삶으로 하루아침에 태세전환, 새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공장 쪽방에서 폈다 접었다 하는 침대에서 잘 때는 포근한 이불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더니 기막힌 탄성의 매트리스에서 며칠 자고 났더니 어쩐지 베개가 좀 불편한 것 같아 바꾸고 싶고 이불도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옷도 만날 작업복 아니면 추리닝이었는데 미끈하게 빠진 셔츠나 핏 좋은 바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스스로에게 놀랄 정도로 빠르게 없는 삶에서 가진 삶을 누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백부님의 조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백부님이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절대 그 누구에도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만약 알려졌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까짓것 가라면 가지 뭐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누리다 보니 절대 놓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백부님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부님이 회사에 와서 시찰 같은 거 하실 때는 멀찍이 떨어져서 모르는 척하기가 일쑤였고 사람들이 백부님 뒷담을 하거나 할 때도 호응하며 같이 얘기를 나눌지언정 조금 더 연관이 있는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사 들어온 것도 백부님이 직접 넣은 게 아니라 둘러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온 거라 직원들은 물론이고 상급자들도 저와 백부님의 관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부님이 어떻게든 꼬셔서 결혼을 하라고 했던 여자는 회사 내에서도 정말 탐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여자더라고요. 얼마나 쌀쌀맞고 냉정한지 별명이 얼음공주인데 한간에는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도 하고 또 어디서는 독신주의라 연애도 싫다더라 하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대체 날 만나줄까 싶은 생각에 다가갈 기회조차 못 잡고 있는데 백부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한 대 사놨으니 가져가라는 거였어요. 최신형 SUV였는데 그 트렁크에 가득 뭔가가 실려 있더라고요. 너 그 여자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냐? 캠핑 좋아한다. 캠핑 가서 예쁜 거 놓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좋아요. 앉아서 인터넷만 몇 번 봐도 아는 정보를 젊은 데다 매일 보는 니놈이 모르면 어쩔 거냐? 종종 가는 캠핑장 알려줄 테니까 이번 주부터 주말에 무조건 캠핑 다녀. 네, 백부님이 트렁크에 가득 실어 놓으신 건 캠핑 장비였습니다. 난생 처음 다뤄보는 텐트에
각종 물품이 낯설기는 했지만 살면서 뭔가 취미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제가 누군가의 등 떠밀림이라도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가져와서 거실에서 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유튜브로 공부도 열심히 한 후 주말에 바로 캠핑장을 예약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사이트에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부르며 인사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놀랐다는 듯이 눈이 동그래지며 저한테 말했습니다. 캠핑 다니셨어요? 네, 좋아해요. 장비들이 다 새 건데. 얼마 전에 낡은 거 다 버리고 새로 마련했어요. 장비 바꿀 때가 돼서.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장비들이 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 완전 비싼 것들인데. 돈 진짜 많이 드셨겠어요. 에이, 장비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캠핑 좋아하시나 봐요? 네, 주말마다 다녀요. 사이트가 근처? 저기 반대편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디서 무슨 용기가 솟았는지 일단 아이스박스에서 큰 소고기를 한 덩이 꺼내고 맥주를 2캔 꺼내서 바로 옆에서 텐트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얘기했죠. 진짜 죄송한데 저기 저 여자분이랑 자리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소고기랑 맥주로 일단 부탁 좀 드립니다. 사실 좀 잘해보고 싶은 여자인데 여기서 우연히 만나서. 그 착한 커플은 제가 절박해 보였는지 아니면 재미있었던 건지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얼결에 제 옆으로 와서 텐트를 쳤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이 많아서 저도 함께 열심히 날라줬죠. 그런데 그녀가 제 텐트 안에 있는 걸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자기 텐트보다 예쁘다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랬죠. 마음껏 가져다가 쓰시고 사진 찍고 자기 것처럼 활용하라고 말입니다. 눈에 띄게 좋아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시간 그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쌀쌀 맞지도 않았지만 어쩐지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게 또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신비해 보이고 자꾸 알고 싶고 백부님이 말해주지 않았어도 제가 이 여자를 더 먼저 알았더라면 한눈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캠핑 첫날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한 번에 저를 받아준 건 아니었어요. 아주 조심스러운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캠핑은 같이 다녀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거리감 있는 동료,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가고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뵙는 백부님은 볼 때마다 수척해지시더라고요. 말라가며 기운이 빠져가는 것과는 달리 기는 점점 더 세지시는 바람에 저한테 결혼을 종용하는 압력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혼 얘기 끝에 늘 나오는 말은 하나, 협박이었습니다. 반년 남았다. 그동안 네 호적에 배우자 안 올라가면 넌 다시 한 푼도 없이 공장으로 가는 기야. 이 집, 내 재산 받고 싶으면 결혼해. 한 번은 제가 그게 너무 압박이 심해서 아무 여자나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가 정말 등짝을 세게 지팡이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여자 아니면 한 푼 못 준다는 일괄과 함께 쫓겨난 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몇 주 동안 제 연락을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더 컸으면 컸지 없지 않았습니다. 백부님 핑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으니까요. 어딘지 모르게 신비한 그녀는 착하면서도 단호한 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 말을 멈추고 남의 말을 듣는 태도도 예뻤고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분들과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어른들 사이에서 더 빛이 나는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일은 또 얼마나 똑소리나게 잘하는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새 텐트를 하나 샀어요. 텐트 안에서 쓸 수 있는 침대가 2개가 들어가는 큰 텐트를 사서
침대도 2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옆자리에 텐트를 치려고 할 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 텐트 새로 샀는데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있을래요? 같이요? 그러면서 텐트를 들여다보고는 처음 보는 얼굴로 크게 웃더라고요. 이거 사귀자고 정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혼하자고요. 저는 말을 꺼내놓고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손도 제대로 안 잡아보고 그냥 캠핑만 10몇 번 와서 얘기만 주구장창한 사이에 사귀는 걸 건너뛰고 바로 결혼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저를 빤히 보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하자고 해요. 다른 거 필요해요. 지금 나랑 있던 시간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죠. 속으로는 자기를 무시해서 제가 결혼하자고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나, 아니면 내 말이 혹시 감동스러웠던 건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버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훌쩍이며 그러더라고요. 아니, 결혼할 여자가 이렇게 울면 안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당황한 저는 난생 처음 품에 여자를 안았습니다. 참 작고 포근하더라고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포시 올라오는 살 냄새에 취해 저도 모르게 볼에 입술을 댔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키스, 그녀와의 첫 키스가 아닌 인생 첫 키스를 그날 저녁에 했습니다. 그 이후 저와 그녀의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만나다 끝날 사이 아니고 3개월 뒤에 식 올릴 사이로 결정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라 바로 회사에도 얘기를 했죠. 정말 발칵 뒤집히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이라도 그녀와 차라도 마시고 싶어서 설왕설래했던 남자 직원 중에는 휴가를 내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저와 그녀의 연애, 아니 결혼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저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불려나가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했지요. 그때마다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둘 다 취미가 캠핑인데 어쩌다가 캠핑장에서 몇 번 만난 후로 좋은 감정 가지게 됐다는 거죠. 솔직히 제 말 이후 직원 중 몇 명은 캠핑 장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어디서든 만날 테니 캠퍼행이라도 다녀보겠다고요. 그녀와 결혼 약속을 하고 백부님께 말했습니다. 뛸 듯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쉽게 승낙했냐면서부터 어디까지 갔냐까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좀 불쾌한 티를 냈더니 착잡한 얼굴로 젊음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좀 떨떠름하게 했던 제 태도가 미안해졌습니다. 어린 나이, 백부님 덕이긴 하지만 돈이 좀 생긴 젊음에 예쁜 여자와 결혼까지 앞두고 있으니 부럽기도 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인사를 한번 드리겠다고 괜찮은 날을 잡아달라 했더니 갑자기 펄쩍 뛰시는 겁니다. 정신이 있냐? 그 아이가 내가 네 백부라는 걸 알면 지금처럼 널 순수하게 사랑해줄 것 같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회사 오너가 나인 걸 아는데 네가 내 조카다. 여자는 돈이 눈에 들어오면 100% 생각하고 없던 욕심도 낸다.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식을 올려. 그리고 너희 식 올릴 때쯤 이 집 비워줄 테니 신혼집은 여기로 해라. 네 아내한테는 비밀로 하고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오면서 서프라이즈요. 백부님, 이 집까지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백부님은 알쏭달쏭한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핏줄 아니냐? 그래도 핏줄이 낫겠지. 뭐가 핏줄이 더 나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저에게 굴러 들어온 이 복을 절대 차내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무조건 백부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식 올리기 전에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졸라 신고부터 하고 신혼집은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시작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조금 실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순순히 따라주더라고요.
저는 신혼여행 후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에 혼자 들떠 있었고요.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제가 결혼식을 불과 한 달 남긴 어느 날 백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찾아가려 했는데 백부님을 모시던 집사 같은 분이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고 혼자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빈소를 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아내도 자기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자기는 집에서 추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고 3일 내내 빈소를 지키고 장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붕어처럼 부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울 정도로 좋은 사이였으면 가서 마지막 길이라도 받으리지 왜 집에서 추모한 건지 제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마음에 못할 얘기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백부님 얘기를 아내에게 못한 것처럼 아내도 그런 일이 있겠지 싶었지요.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철저한 백부님은 결혼식장에 답례품 준비까지 집사를 시켜서 싹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정작 당일날 집사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덕에 모두에게 칭찬받는 멋진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죠. 역시 백부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신혼여행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아내가 매 순간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쩜 이렇게 자기 취향을 잘 맞는 걸 찰떡같이 알고 준비했냐는 거였을 정도로 신혼여행 매 순간 아내의 취향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최고의 시간일 정도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일주일의 신혼여행이 끝나고 아내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착하면 내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어. 나 진짜 너무 완벽하게 행복한데. 무슨 서프라이즈? 사실 도착할 때까지 숨기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근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신혼집, 내가 살던 거기 아니야. 내가 따로 준비해놨어. 거기로 갈 거야. 넓고 쾌적한 대저택이야. 대저택이라고? 주택인데 마당도 넓고 집도 커. 당신이 엄청 좋아할 거야. 제 말을 듣던 아내가 펄쩍 뛰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평생 마당 있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다나요? 그러면서 혼자 들떠 마당에는 개를 키우고 집안에서는 고양이를 키워야겠다는 둥. 그렇게 넓은 집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일주일에 2번은 도우미를 들여야겠다는 둥. 2층은 침실로 쓰고 1층은 완전히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야겠다는 둥. 온갖 상상을 펼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의 얼굴이 점점 백부님이 남겨주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앞에 서서는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야? 당신이 마련했다는 신혼집이. 저는 아내의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좋아서 펄펄 뛰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바짝 굳어서 저러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백부님이 남겨주신 집이야. 당신이랑 신혼집 하라고.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셨어. 백부님?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으며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아내를 부축하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물었는데 아내는 계속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만 젓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 비행 시간에 힘이 들었는지 골아떨어진 저와 달리 아내는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했습니다. 중간에 한두 번 슬쩍 깬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손톱만 잘근잘근 씹고 있더라고요. 너무 궁금했지만 아내가 입을 열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한 장소에서 뺑뺑 돌면서 혼잣말을 하다 화를 내고 울고 웃고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꼭 미친 사람처럼 변해가는 아내 걱정에 회사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퇴근하면 바로 뛰어오기 일쑤였고
휴가도 쓸 수 있는 만큼 썼습니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불타는 신혼이네,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러면서 놀렸지만 저는 정말 답답하고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지났는데 아내가 이번에는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임신이었습니다. 혹시 임신을 해도 정신착란이 오는 경우가 있나 알아봤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병원에서는 혹시 아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 입원해서 막달까지 있는 게 어떻겠냐고 제게 조심스레 의사를 물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아내가 자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아내를 입원시켰고 회사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그런가 아내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저를 예전처럼 다정하게 봐주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뱃속 아이에게 정을 주지 않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미워졌는지, 왜 보기 싫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까지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병원에 집어넣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거면 다시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세상에 발작도 그런 발작을 할 수 있나요? 제게 베개를 집어던지며 집에 가자는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라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진정제를 맞고 아내가 누워 자는 동안 부른 뱃속의 아이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당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하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내는 딸을 낳았습니다. 세상이 어찌나 예쁜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면회 시간이 짧아서 유리창 밖으로 멍하게 보기만 하는데도 너무 좋아서 하루가 짧았습니다. 아내는 너무 그 집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니 처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즈음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퇴원 준비를 알려주려고 갔는데 아내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달려간 병원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말만 할 뿐 제게 어떤 해결 방법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안고 아내가 없는 드넓은 집으로 혼자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그만뒀고 그나마 백부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저 혼자 딸을 키우는 건 홀로 외계인 침략을 받은 지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더군요. 도우미 분들의 도움을 받아 정말 고군분투, 매일이 전쟁인 것처럼 아이를 키우고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순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사랑스러움이 더해질수록 사라진 아내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 그리고 일말의 분노도 함께 자랐습니다. 정말 사방을 뒤지면서 아내를 찾았어요. 당연히 사람도 썼고요. 회사에 남겨져 있던 인사 자료도 몰래 받아서 추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발한 것처럼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지 세상에 태어난 적도 없는 것처럼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아내와 친했다는 친구를 찾아가 보았지만 친구도 황망하다는 얼굴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사귀는 남자도 전혀 안 보여주고 연애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 번도 상대에 대해 말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생활을 철저하게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자기를 비롯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요.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장인 장모님까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상견례 대신 한번 인사드리고 식장에서 뵌 후에는 사실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임신 후 아내가 병원에 내도록 있었고 제가 갈 때마다 어제 엄마 왔다가 갔다 내일은 아빠가 오실 거니까 안 와도 된다고 했고 제가 한번 봐야 하지 않냐고 할 때마다 늘 아내의 말은 같았습니다. 딸내미 병원에 넣어두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위 뭐가 좋다고. 나중에 아이 낳고 맘 풀리시면 만나. 지금은 당신 눈에 안 띄는 게 상책이야. 아내가 하도 단호하게 굴기도 했고 당시에는 사실 장인 장모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두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내를 찾아 헤맨 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 5년째 접어들 때였습니다. 회사 일은 아내를 찾기 시작하면서 진작에 그만두었고, 이런 제 사정을 안쓰럽게 생각하신 당시 상사가 가끔 외주로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거든요. 그날도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허라 일에 필요한 장비를 사려 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장모님을 딱 마주한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내려와 준 것처럼 반가워서 달려가 장모님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장모님이라고 하세요? 장모님, 제 얼굴 잊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잖아요. 그동안 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애엄마 행방은요? 장모님은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절 보던 장모님은 이내 뭔가 깨달았다는 듯 당황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들고 어디론가 끌고 갔어요. 저기 미안한데 나 그쪽 장모 아니에요. 아유, 얼굴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나네. 그 신랑 쪽 부모님 다 안 계셔서 상견례 안 했던 그 예식 맞죠? 네? 아유, 진짜 내가 장모 역할을 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건데. 저 사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예요. 주로 맡는 게 혼주석 부모, 학부모 상담 대행 이런 건데 부모 역할로 결혼식 참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다 기억은 못하고. 그런데 그쪽은 얼굴 보니 기억나네요. 그러면 진짜 부모가 아니셨다고요? 네, 친정아버지도 알바라서 상견례하기 30분 전에 먼저 만나서 대사 맞추고 그랬어요. 그럼 저랑 결혼 후에 가끔 문자 주고받고 그러셨던 건. 그건 그 아가씨, 아니지. 그쪽 아내가 추가 비용 지불할 테니까 문자로 당분간 소통 좀 해달라고 해서 서비스 개념으로 해준 거죠. 다리가 휘청이며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백부님 얘기 듣고 만나 첫눈에 반한 건 그렇다 치고 제가 아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없다는 게 충격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의뢰인의 정체를 밝히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시며 제게 미안하다 하셨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말 맞추고 시나리오 서로 짜고 하면서 그 여자분 집 근처에서 하곤 했거든요. 여기서 1시간만 가면 되는데 거기라도 가보실래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5년 동안 막막하게 안개 속을 헤맨 끝에 만난 한 줄기 빛 같았죠. 장모인 줄 알았던 그분께 동네와 종종 만나고 했다던 카페 이름을 받아 그날 오후에 바로 그곳에 갔습니다. 다행히 카페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속도 타고 정신도 좀 차릴 겸 커피라도 한잔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구석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거짓말처럼 카페 문을 열고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가게 주인과 친한 것처럼 익숙하게 인사를 하고 늘 마시던 거 주세요라면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당장 달려가서 붙들어도 모자랄 판에 얼음처럼 굳은 채 뚫어지게 그녀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온 음료를 손에 들고 나가려던 아내가 뭔가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고는 너무 놀라 음료를 떨어뜨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팔을 꼭 붙들었습니다. 여기서 손을 놓으면 정말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절대 놓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 좀 해. 그전에는 당신 어디에도 못 가. 절대 안 놔줄 거야. 아내도 체념한 듯 순순히 제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적한 동네 한쪽 공원의 벤치로 가서 앉았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혹시 손을 놓으면 도망갈까 싶어 저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손이 미끈거리는데도 아내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 좀 놔봐요. 도망 안 가. 이렇게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어지간히 찾은 건데. 이쯤 되면 그냥 나도 다 얘기할 마음이 있으니까 좀 놓고 얘기해. 아니, 그렇게는 못해. 나 지난 5년 동안 당신 찾아 전국을 이 잡듯이 뒤졌어. 내 생활은 다 망가졌고, 우리 아이, 걔는 무슨 죄야? 대체 왜 이런 거야?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게 뭔데? 그러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면서 제게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보고 싶기는 하냐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하긴 자기 자식인데 왜 보고 싶지 않겠어요? 보고 싶은 마음까지 누르면서 도망갔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 가만히 아내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간신히 입을 연 아내에게서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첫 마디부터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더군요. 아내는 저와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누굴 만났건 상관이 없다. 고작 그런 이유로 나를 떠난 거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만나던 남자가 바로 제 백부님이었던 겁니다. 백부님의 첩으로 오랜 세월 옆에 있었던 거죠. 저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멍해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부님은 저에게 아내를 소개해 준 걸까요? 혼란스러운 제 얼굴을 보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솔직히 말해 돈 때문에 백부님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던 20대 초, 가게 단골 손님이던 백부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백부님은 두 번째 아내와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용돈 주고 귀여워해주는 어른으로 만났다가 점점 백부님 옆에서 세컨드처럼 집도 하나 얻어 살고 여자친구처럼 굴면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백부님은 두어 번 더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백부님과 결혼하지 않았냐고 하자 결혼으로 묶이는 건 자기도 싫었고 일단 백부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기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딱 선을 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내 옆에서 돈이나 받아 쓰고 애교나 부리라며 마누라 자리까지 탐낼 거면 떠나라고 했다네요. 그 노인네 성질대로 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뭉개고 보낸 세월이 10년이었던 겁니다. 사실 백부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느 정도라도 챙길 수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백부님이 어느 날 그러시대요. 내가 왜 너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너를 옆에 두는 줄 아냐. 더 이상 내 핏줄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내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자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백부님이 또 그러시더래요. 네가 내 핏줄 하나만 낳아줬어도 너한테 내가 많은 걸 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미 남자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던 백부님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그럴 생각도 없었고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까지 옆에 있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즈음 백부님이 말기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옆에 붙어 있어봐야 병수발 드는 사람으로 전락할 것 같아서 백부님을 떠난 시점에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제가 백부님에게 물려받은 집이라고 데리고 간 그 집을 보고 자기는 정말 기절할 듯 놀랐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부님과 함께 살던 자기 집이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집에만 있으면 어디선가 백부님 귀신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허니문 베이비로 생긴 아기가 혹시 죽은 백부님이 뱃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라는 망상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게 나았는데 제가 자꾸만 들락거리면서 살피는 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무서운 마음이 더 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낳은 아이의 얼굴에서 자꾸만 백부님 얼굴이 겹쳐 보였대요. 다 놓고 떠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떠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백부님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를 이용한 것인지, 거기에 노란한 나는 또 뭐지, 아이는 무슨 죄인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만난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으니 이혼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아이 앞에도 제 앞에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숨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백부님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지만 아이는 엄연한 제 아이니까요. 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그녀에게 엄마 노릇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만난 아내와 빠른 속도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정리된 호적만 받아들고 제 앞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단둘이 사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대체 백부님이 어디까지 핏줄에 대한 욕망이 있으셨던 건진 모르지만 그래도 욕심 때문에 제 옆에 아이가 하나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 그나마 조금 용서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저의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